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 오늘은 지난 1월 21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광원광장 재구조화 설계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7개국 49개 팀을 물리치고 당당히 이제 당선작을 발표하신 딥 서피스,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 설계안에 참여하신 서울시립대 김영민 교수를 모셔서 이 설계에 담긴 깊은 뜻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의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그걸 또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먼저 당선작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경복궁 앞에 거리를 조성한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도전의 그렇죠. 광장이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그에 이제 못지않은 이름을 이제 앞으로 광화문광장에 남기면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이 제목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네. 사실은 거기서 나온 의미가 그 깊은 서울이라는 게 사실 역사책하면 이제 저희 사극 생각하면 이제 큰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 큰 사건들 갖고 하는데 그건 정말 이제 소소한 이야기서부터 큰 이야기까지 그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서 이런 측면에서 깊구나. 여러 층에서 이게 서울이 깊구나.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 깊이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포인트를 갖고 왔죠. 사실은 깊이와 표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죠. 광화문광장 자체가 그런 반대되는 것, 서로 상반되는 것을 조화시켜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간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채점하는 팀은 만장일치로 이제 1등상을 이제 지금 딥 서피스 팀에게 주었던 거죠. 정말 이제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 유럽 역사를 보면 트라팔가 광장이라든가 바스티유 광장이라든가 고대 로마에서는 그 광장을 포럼이라고 했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 그다음에 행정청, 정청, 그리고 법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공적 공간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우리 고구려 때나 발해 또는 이제 당나라 제도에서 나타나듯이 궁성 앞에서 길게 뻗은 도로, 주적대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럽 도시에서는 광장이 중심이고 아시아 도시에서는 동아시아 도시에서는 대로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적 대로와 유럽적 광장, 우리가 광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게 서로 배치되는 개념. 아까 처음에 딥 서피스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배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좀 주제고 고민이긴 했어요.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그 또 다른 광장을 설계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종시에 그 도시 상징 그 광장인데 재밌게도 되게 비슷해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긴 광화문 광장이 흡사하게 생겼고, 근데 이제 유형을 보면은 그 서양의 광장은 길쭉한 게 많이는 없어요. 그렇죠. 스퀘어죠. 많이 없고 또 어떤 되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 광장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똑같이 광화문 광장의 요 도로처럼 양쪽에 도로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우리 아직 광장이 낯설구나. 결국에는 어떤 이동성이 계속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장이 그 황태현 광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광장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게 원래는 교통광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의해서 이제 들어온 요건데 일본 동아시아 전체가 광장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동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는 대로의 성격과 머물러야 하는 이제 광장의 성격에서 서양의 광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게 왜 머무냐 하면은 공간 구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건물과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그 광장 자체를 완전히 머무의 공간으로 바꾸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건 대로로 만들어진 거였고 그게 600년의 역사가 있고 근대화를 넘어가면서도 그거는 사실 어떤 어마어마한 관성이 붙어 있다고 보고 이거를 갑자기 이제 머물자라고 할 때는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받아줬어요. 지하를 머움의 공간으로 이제 만들고 위는 주로 이동의 공간,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그 비어있는 광장의 사이에 저희는 다른 팀과 달리 되게 나무들을 아기자기하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면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사실은 아마 주변 건물에 아기자기한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오히려 그런 머물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되게 큰 건물들이잖아요.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이런 어떤 건물들이라서 오히려 층을 2개를 만들고 밑에는 거의 머움의 공간, 위에는 어떤 이동과 비어있는 공간 하면 이 수직적인 어떤 그 교환이 나면서 조금 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공간, 이게 서양 것도 아니고 동양 것도 아닌데 오히려 뭔가 새로운 어떤 한국적인 광장과 대로의 그 묘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펠탑을 보면은 파리가 연상이 되고, 네네. 자유의 신상을 보면 뉴욕이 연상이 되고, 네네. 빅벤을 보면은 런던이 연상이 되고, 그쵸. 콜로세움을 보면 로마가 연상이 되고. 네네. 그럼 한국과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뭘 보고 연상할 것이냐? 이제까지는 무슨 남대문이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네. 그래 네네. 왔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이 광화문을 이제 그런 국가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지가 네. 김영삼 정권 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상징 공간을 일반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상징 공간으로 바꿔야 하니까. 네네. 그러면서도 역사성을 살려야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 정치 이념과 민주공화국적의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데 네네. 이 상충되는 그 가치를 네. 한 공간에 어떻게 하나를 죽이지 않고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네네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왕조국가의 어떤 거는 민주주의와 상충이 되고 이런 거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관아라든가 궁이라든가 이런 걸 그린 그림들을 봤어요. 숙천제하도라든가 그 뭐 동골도도 보고요. 경기감영도도 봤는데 재밌게도 그 저희는 이제 나무가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할 거라고 봤는데 건물은 되게 정형적이거든요. 건물 정형적인데 항상 이 자연에서 뒤에 있는 산에서 나온 어떤 흐름이 있고 그 재밌게도 나무를 그리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나무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어떤 저희가 보는 풍경 하나 이런 거 보면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흐름. 이제 민주주의로 왔을 때 그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가치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거는 뭐 삼열의 뭐 그 플라토너스 식재 어떤 어떤 집단 예, 이게 아니라 이런 개개인을 하나로 중시하는 묶는 게 아니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나무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또 재밌는 거는 이거 하나의 어떤 정형적인 나무가 아니라 요것들을 배치도 일부러 되게 좀 간격들을 달리했어요. 왜냐면 나무가 달라지면 이 크기라든가 수종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작은 공간, 큰 공간, 중간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일상의 행위가 일어날 거라고 봤고 사실 그 북측을 보면은 그게 이제 경복궁과 백악과 이 옛날 왕조의 어떤 시각 정점이 딱 이렇게 하늘에서 산에서 왕궁으로 내려오는 그쵸. 이런 층위가 보이죠. 그게 보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보면은 여러 도시들 이게 혼재돼 있지만 어떤 다양성을 보여주고 과거와 오늘날의 어떤 그 시선의 어떤 바뀜 같은 게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왕만이 볼 수 있었던 시점과 그 백성들이 볼 수 있던 시점이 서로 뒤바뀌기도 하고 공존하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북쪽은 이제 역사광장, 옛날 어떤 유교 이상을 상징하는 광장이 돼 있었고 남측은 이제 시민에게 돌려주는 광장이 돼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 봤을 때 그 백악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자연을 최대한 도시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자연이라는 것은 되게 그 어떤 위계가 없고 그런 그 정치적 권위에서 벗어나서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공유제라는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큰 공간들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주면 그 까다로운 어떤 두 개의 그 이윤적 어떤 상징들을 같이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산과 연결된 경관 속에서 네. 이제 유교 국가의 이른바 이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네네. 이제 같이 녹아들 수 있도록 자연에 네네. 같이 얹힐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설계하셨다. 네네. 예.
우리가 조선시대를 한번 연상을 해보죠.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네. 그죠? 그 경복궁에 있을 때 관리들이 출퇴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궁궐도요. 그렇죠. 출퇴근을 하면 문관은 가마를 타고 무관은 말을 타요. 거의 앞에까지 어디까지냐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자리가 사헌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고요. 그 사헌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도로 양측에 해태상이 있었잖아요. 그 해태상이 하마비 역할을 했거든요. 그 하마비 역할을 해서 거기서 문관은 가마에서 내려야 되고 무관은 말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5명, 6명이 붙어요. 관리가 100명면 600명, 700명 정도의 가마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문무관이 이렇게 등청을 하면 퇴청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기다려야 해요. 도로에 쭉 서서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마 내려놓고 대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잡담을 할 거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우리 대감마님은 어떤 분이다, 니네 대감마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영의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요. 누구는 인품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 걸 이제 요즘도 써요 그런 말을요. 개각 무렵이 되면 하마평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아요. 하마비 주변에서 인품에 대해서 사람의 네네. 관직의 승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걸 하마평이라고 해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른바 관청거리로서의 광화문 거리 이것이 네네.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 골목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네네. 특징이랄까요? 네네. 그동안 역사성이랄까요? 네네. 이건 그 권역 전체에 관련된 네, 문제이고 네. 나아가서는 이 권역이 옛날 한양도성, 서울 도심부 전체에서 갖는 특별한 위상과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당장 그 공간만이 아니라 주변의 골목이라든가 그 바깥의 서울 공간 전체에 관련성 네네. 이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내라. 이제 이게 세 번째 있었죠. 질문이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해태상에서 가마라든가 말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서울시도 그 좀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도 나오게 되고 공유경제도 이제 활성화되면 사실 차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타고 이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상성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사실 일상의 생활이 중요해지려면 거기에 소소한 일상을 담아내는 카페들, 뭐 가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버스 타기 전에 잠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어떤 야외 공간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데 너무 다 큰 거죠. 예, 큰 어떤 빈 공간 그리고 큰 건물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과 그 일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것들을 사회에 많이 놔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거기 이제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들이 여기가 자꾸 국가 상징이 되고 뭔가 큰 이야기만 하면 이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골목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매력적인 어떤 공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린 강화문광 떠올리면 되게 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작은 공간들, 일상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공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설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저희는 주고 싶었던 거죠. 이번 광화문광장 설계 당선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충무공동상을 옮기고 무슨 뭐 심지어 북한의 주체사 성사 같은 거 만든다 이런 식의 헛소문도 돌았고요. 바닥 패턴 그림까지 봐가면서 이게 촛불을 생성한 것이다. 그래서 촛불의 이미지로 광화문광장을 덮으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뭐 인터넷 사이트나 뉴스 댓글이나 SNS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요거 뭐 해명 좀 해보시죠. 원래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어떤 저희가 특별한 그 정치적인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기보다요. 주작대로부터 만들어진 축이 동상들이 이게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원래 어떤 원형의 복원이란 차원에서 일단 이순신 장군을 옮겨놓고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도 옮겨놓고 그 원래 축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한번 그 열린 공간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었고요. 촛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형태적으로 그 패턴을 만든 계기는 모티브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종묘의 점떨 포장과 김한기 화백의 그 점묘화 네모안의 어떤 여러 점들을 이제 찍은 그런 그 회화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뭐 특별한 거기에 특정한 사건의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그 김한기 화백의 작품을 보면
요 각각의 어떤 점들이 서로 개성을 살리면서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이게 큰 하나의 어떤 형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히는 거죠. 이게 어떤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그 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민주주의의 회화적 표현이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오해는 저희가 바닥에 그 조명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야간 모습을 보면은 이제 바닥에 조명이 이 점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또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예술 작품에서 모티프를 딴 민주주의의 네. 상징성이다. 네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바쁘신 중에도 다시 한번 그 광화문 광장 설계 공모 지침 이제 당선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호영의 사담,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광장이란 여론이 형성되는 공공의 공간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럽의 도시의 자치성, 공공성, 민주주의는 모두 광장을 배경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도 광장에서 탄생하고 성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KTV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